왜 이유 없이 기수가 아플까? 채플린, 도나비치, 지응, 이응용, 옮김 수술비는 다 나았는데 왜 고통은 그대로일까? 수술 부위는 다 나았는데 왜 고통은 계속 일어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측백나무와 니스나무 숲을 뚫고 마지막 식사를 비추는 가운데 델라웨어 주위의 긴 시골길 위를 에빌라와 그의 가족들이 차를 타고 달렸다. 저녁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오빠 베일이 오스틴이 사륜구동 레저용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고 옆에는 그의 아내 수전이 앉았다. 에밀리는 자신의 새 드레스 소매를 조심스럽게 현 다음에 그에게 미소 지었다. 코어트가 손을 뻗어서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크고 검은 라브라도 코디가 그들 사이의 좌석에서 빙빙 돌기로 작정한 던지 꼬리를 흔들면서 그의 주변에 개털을 연달아 처리했다. 에밀리는 소리내 웃으면서 코디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앞으로 움직였다. 그러자 코디는 바짝 파고들었다. 그녀는 코디가 움직이지 못하게 덜컹덜컹 눌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세상이 뒤집어졌다. 갑자기 모든 것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비현실적인 소리들이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붕 떠 있었다. 아니, 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정신을 잃기 직전에 커다랗고 둔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아니,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다. 볼륨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처럼 소음이 시작되면서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렸다. 응급. 에빌리는 어둠 속으로 떠올리면서 오른쪽 면이 땅에 닿은 채로 구겨져 있는 SUV를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자 머리 위에 헬리콥터의 우레와 같은 소리로 차체가 덜컥거렸다. 공수 직전이었다. 누군가 가야만 했다. 더 많은 응급구조원들이 몰려들어서 이리저리 움직였다. 매우 부산스러웠다. 에밀리는 자신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를 제외한 모두가 구조된 후에 한 구조대원이 마지막으로 주변을 훑었다. 금발머리 한 가닥을 발견한 그는 확인을 위해서 차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다. 구급대원이 에밀리를 재빨리 들것으로 옮겼다. 응급수술. 의료진들이 응급실에서 그녀의 주위에 모여서 부상을 확인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에 에밀리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 옆에 한 외과 의사가 수술은 의사들의 예상보다도 오래 걸렸다. 에밀리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몇 주 동안 에밀리는 모르핀과 여러 마취제를 다량으로 맞으면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었다. 물리치료사들이 매일 병실로 들어와서 그녀를 침대에서 빼내서 복도로 불안정하게나마 걷도록 도와주었다. 넉 달 후에 정형외과 의사들이 에밀리를 병원에서 내보낼지까지도 그녀는 여전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에밀리는 항상 아프다고 불평했다. 다른 해결책이 있길 바라면서 에밀리는 침술과 동종요법과 마사지 등 대체 의학을 의지했으나 그 무엇으로도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의료진들과 상담을 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에게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심. 진통제는 안 듣고 우울증만 겹치다. 이제 62세에 접어든 에밀리는 인생의 밝은 면을 재빨리 깨닫는
쾌활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이제 그녀는 마약 중독자를 혼수 상태에 빠뜨릴 만큼의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끊임없는 통증에서 거의 1년을 보내면서 에밀리는 자신의 낙천적인 성격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침울한 기분에 빠져있기 싫어서 다시 도움을 찾고자 용기를 냈다. 이번에는 그웬 허만이라는 사람이 찾았다. 허먼. 그외에는 대단히 충격적인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이후에 만성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협력 모임을 설립했었다. 완화되지 않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덕에 참가자가 부족한 경우는 없었다. 에밀리가 만성 통증을 다루는 전통적인 의학 방식들이 진통제와 항우울제 등을 처방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었을 때 구면을 통해서 헤플런 클리닉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에밀리와의 만남. 에밀리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힘겹게 걸어 들어왔다. 얼굴과 어깨가 긴장으로 보여서 그녀가 내딛는 걸음마저도 기꺼이 수용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심한 고통을 느끼게 있음이 명백해 보였다. 그녀의 신체를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자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에밀리의 상처 입은 신체는 그에 적응하기 위한 영웅적으로 싸워왔지만 실패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강력한 약물은 통증의 일부를 제거해 주었으나 똑바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에 타격을 입히고 있었다. 그녀의 의료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나는 그녀가 참기 어려운 통증 속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는 그녀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의심이 들었다. 진심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까지 듣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상기되었다. 나는 그녀를 편하게 해줄 여러모로 낄낄 웃으면서 말했다. 에이, 어서요. 진짜로 어느 정도 통증을 느끼는지 얘기해 달라고요. 에밀리는 자신의 양손을 내려다보았다.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진정으로 듣길 원했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거의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아프냐는 말이죠. 네, 그렇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그녀를 절망하게 했는지 깨닫자 끔찍할 지경이었다.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할 일을 했고 자신들의 전공 분야보다도 더 깊은 부분은 결코 들여다볼 생각도 않고 가버렸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그들이 의료업에서 현행 치료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만성 통증은 신경성이다. 에밀리가 내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녀는 의사들이 제공했던 바로 그 치료 기준 때문에 고통과 통증 속에 평생을 보내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결국엔 더 아프게 만드는 진통제의 역설. 우선 그녀의 구조적인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기묘했다. 에밀리는 지속적인 통증을 견디기 위해서 오피오이드를 계속 복용했다. 아편 비슷한 거. 게다가 창자가는 대략 1000가지의 다른 종으로 구성된 1조가 넘는 박테리아들의 서식처이기도 한데 연구원들은 창자에 있는 박테리아의 구성이 면역 체계와 전반적인 건강에 심오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막 이해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오피오이드가 소화관의 정상적인 운동과 기능에 지장을 주면 그곳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들의 기능을 심하게 방해한다. 사람들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를 입냄새 방지 민치향처럼
대수롭지 않게 복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처방전 없이도 그 입이 매우 용이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추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혈압, 심장병, 신장 손상, 위장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이런 합병증이 매우 잦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 드문 일도 아니다. 특히 창자관에는 손상을 입히는 일이 훨씬 많다. 이 약은 통증을 줄임과 동시에 치료를 막기도 한다. 이 약이 창자의 내벽은 3에서 5일마다 보수되고 대체되는데 그 과정을 위태롭게 방해하고 차단하는 셈이다. 일단 창자관이 손상을 입으면 신체가 처리하기에 너무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것이 염증과 간 증상을 일으키고 장누수로 발전한다. 비스테로이드 항염제와 진통제가 필요한 적시적소는 있지만 우리는 가능한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중시하면서 그 약품들을 분별력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에밀리에게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혹은 모트린 등 거의 어떤 진통제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많은 수의 통증 수용기에 과잉 민감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창자 내의 독소들을 억제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창자 내벽을 통해 새어나온다. 소화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흡수되어야 할 영양소들이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온다. 거대한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에밀리의 신체는 거의 망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얻을 수 없다면 치유의 기회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진통제들은 그녀의 무시무시한 통증을 줄이는 데 유용한 만큼 수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밤새 잠을 못 이룰 때는 벤조디아제를 처방받다. 이거는 심근안정 효과. 연구 결과는 1년에 단 18일의 수면제만 복용해도 일단 복용하면 사람의 수명이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벤조디아제민 이것은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는 항히스타민제든 종류는 관계없다. 한 주에 3알만 복종해도 사망 위험이 5배나 뛰어오른다. 수면제는 수면의 질이 아닌 양만 개선시키기 때문이라고 본다. 환자들은 벤조디아제핀이 그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밤새 잘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좋아한다. 표면적으로는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잘 자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는군요. 수면제가 수면을 방해한다. 수면제가 수면을 방해한다. 다음과 같은 수면제는 필수 구성 단계가 있다. 수면의 유형은 비렘 수면, 즉 비급속 안구 운동과 렘 수면, 즉 급속 안구 운동 두 유형으로 나눈다. 둘은 각각 생리적으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신체를 회복시켜준다. 비렘 수면은 4가지 단계를 취한다. 첫 단계, 알파파가 점차 델타파로 대체되는 가벼운 수면. 2단계,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고 수면을 시작하고 체온이 떨어진다. 3, 4단계, 혈압이 떨어지면서 느린 델타파가 활성화된다. 잠이 깊어지고 근육으로의 피 공급이 늘고 조직이 성장하고 회복하며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렘 수면은 밤새 대략 90분 주기로 돌아오면서 뇌와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뇌를 활발하게 꿈꾸도록 한다. 충분한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의 삶은 온전한 정신 상태를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수면의 각 단계를 충분히 경험할 능력이 달려있다. 수면의 3단계와 4단계를 제거한다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전반적인 근육 통증을 호소할 것이다.
적당한 렘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특히 수면의 3단계와 4단계까지 없으면 우리는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어떤 환자는 밤새도록 우는 간만 아기 때문에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비틀거리는 경험에 익숙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8시간 동안 잠을 푹 잤다 할지라도 수면의 질이 낮으면 통증을 크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만성 통증이라는 문제를 안고 내게 올 때 내가 우선시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이 복용하는 약들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타이레놀, 비스트로이드, 항생제, 오피오이드 등 어떤 진통제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신체의 자연적인 통증 조절 기능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 우리는 현명해져야 한다. 약물은 에밀리의 통증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수면장애와 영양흡수 문제 그리고 면역학적 스트레스와 통증 가면성도 함께 주었다. 정서적인 충격을 받았으면 도움을 할 필요도 없다.